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는 언제나 사람을 질식시킬 듯 무겁게 짓눌러 왔고, 소독약 냄새는 코끝을 맵게 자극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한서연은 주치의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힘주어 움켜쥐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녀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창밖에는 내진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타들가는 속마음을 대변하듯 처량하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은퇴 안경을 쓴 중년의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덮었고, 그 무거운 침묵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을 느끼게 했다. 의사는 도윤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항암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꽂혔는데, 도윤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골수 기증 은행을 모두 뒤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족 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부모님도 형제도 없었으며, 도윤이에게 남은 혈육이라고는 얼굴조차 모르는 생물학적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는 차갑게 돌아선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그를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서연의 기억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5년 전 그날 밤에 끔찍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갔는데,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의 풍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당시 의대 인턴이었던 그녀는 우연히 휘말린 파티에서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낯선 남자 옆에서 눈을 떴을 때의 공포와 수치심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K1 그룹의 후계자 강진혁이었으며, 그는 침대맡에 수표를 던지며 그것이 단지 하룻밤의 실수였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서연은 그가 던진 돈을 찢어버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저주하며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고, 그동안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도윤이를 보며 버텨왔다. 진료실을 나온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윤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5살배기 도윤이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팔에는 수많은 링거 줄이 얽혀 있었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 오뚝한 콧날과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기 넘쳐야 할 눈동자는 병마와 싸우느라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아이의 목숨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 강진혁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도윤이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기록을 꺼내 들었는데, 종이 위에는 아비의 이름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으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멸감과 수치심을 미리 예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강진혁은 현재 K1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냉철하고 무자비한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거래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며 강진혁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아니 차라리 기억하더라도 아이만은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K1 그룹의 본사 사옥 앞에 도착했는데 거대한 유리 건물이 주는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고급 승용차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엘리트 직원들 사이에서 서연의 낡은 코트와 운동화는 지독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지만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그녀의 행색을 훑어보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여직원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예약 없이는 절대 만날 수 없다는 매뉴얼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곧바로 다가온 보안 요원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주섬주섬 챙기며 굴욕감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건물 앞 화단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강진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저녁이 되었고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로비 안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강진혁이 나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느끼게 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잠시 후 회전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5년 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강진혁이었다. 강진혁은 주위를 둘러볼 새도 없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빗속을 뚫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강진혁의 이름을 크게 외쳤고 그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강진혁은 차에 오르려다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다시 차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눌리면서도 멀어져가는 자동차를 향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닫힌 차 문 너머로 닿지 못했다. 차가운 빗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며 옷에 묻은 흙탕물을 털어냈다. 그녀는 강진혁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를 품었고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도윤이의 사진을 꺼내든 서연은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겪은 수모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엄마였기에 강해져야만 했다. 서연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K1 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향해 선전포고하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 도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선 파티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화려함은 한서연의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계산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지인이 운영하는 렌털숍에서 빌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몸에 딱 맞지 않아 불편했고 무엇보다 초대장도 없이 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옷자락 속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의 감촉을 느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고 오직 강진혁이라는 목표물 하나만을 찾기 위해
연회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눈을 번뜩였다. 한편 연회장 상석에 앉아있던 강진혁은 지루하고 가식적인 이 자리가 끔찍하게 싫었지만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복형인 강민철이 거만한 태도로 앉아 주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뱀 같은 눈빛은 호시탐탐 진혁의 약점을 노리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민철은 최근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진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고 진혁은 그런 형의 비열한 수법에 진저리가 나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답답한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경호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서연은 진혁이 인파를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하는 것을 포착하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쫓았다. 테라스는 연회장의 소음이 차단되어 고요했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진혁의 등은 그 어떤 풍경보다 차갑고 고독해 보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진혁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연은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깊어진 그늘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기억 속의 희미한 조각을 맞춰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내 흥미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진혁은 또다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고 단정짓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호원을 부르려 했지만 서연은 다급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외쳤다. 그녀는 돈이나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진혁에게 그녀의 말은 뻔한 레퍼토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조소를 띠며 지난밤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피운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연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고 당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 입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테라스 문이 열리며 강민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등장했고 진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강민철은 서연과 진혁을 번갈아 쳐다보며 묘한 호기심을 보였는데 마치 재미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었다. 그는 진혁에게 숨겨둔 여자라도 있었냐며 빈정거렸고 진혁은 형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서연을 더욱 모질게 대해야만 했다. 진혁은 서연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모르는 여자이니 당장 끌어내라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고 건장한 남자들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끌려나가면서도 진혁을 향해 제발 한 번만 검사지를 봐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민철의 비웃음 소리와 경호원들의 제지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진혁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지만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이 뇌리에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호텔 뒷문으로 쫓겨난 서연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지만 포기한다는 것은 곧 도윤이의 죽음을 의미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진혁이 차를 타고 나올 주차장 출구 쪽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몸은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품속에 안고 있는 서류 봉투만이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진혁의 검은색 세단이 지하 주차장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서연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며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서연은 무모하게 차도로 뛰어들었고 운전기사는 화들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내며 차가 멈춰섰고 서연은 범퍼 바로 앞에서 공포에 질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진혁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이 쏠리며 불쾌한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내렸다. 그는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자가 아까 그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차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진혁은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며 고함을 질렀고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다. 진혁은 바닥에 넘어진 서연을 내려다보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지만 서연은 그의 바짓단을 붙잡고 늘어지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당신이 믿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이 서류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애원하며 품속에 있던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진혁은 그녀의 끈질김에 질려버렸고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 반동으로 봉투가 찢어지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진혁의 구두 끝에 떨어졌고 그는 무심코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고 불일치가 아닌 99% 이상의 친자 확률을 나타내는 붉은색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 속에서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고 떨리는 눈동자로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한도윤이라는 낯선 아이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검사지는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구체적인 의료 데이터들을 담고 있었다. 진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고 그녀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흐느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진혁은 본능적으로 파파라치가 숨어 있음을 감지했다. 만약 이 장면이 내일 조간신문에 실린다면 강민철과 주주들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었기에 그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진혁은 재빨리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얼굴과 서류를 가리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거칠게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당장 출발하라고 소리쳤고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해 파파라치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진혁은 손에 쥔 구겨진 검사지를 꽉 움켜쥐며 옆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벌이는지 묻고 싶었지만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절박한 눈빛을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독서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가 가져온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감한 진혁은 복잡한 심경으로 차창 밖을 응시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찾아온 탈진감에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자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을 기운조차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서류를 확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개인 주치의를 대기시키고 비밀리에 친자 확인 검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면 자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진혁의 지시를 받은 운전기사는 차를 돌려 진혁의 개인 소유인 강변의 고급 빌라로 향했고 서연은 낯선 풍경에 불안감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도윤이가 걱정되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혁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강압적이고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미세한 동요가 일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엔진이 꺼지자 진혁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거짓이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답했고 그 결연한 태도에 진혁은 할 말을 잃었다. 강진혁의 개인 별장 거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정막을 규칙적으로 깨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가죽 소파 한 구석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서재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진혁은 서재 안에서 자신의 개인 주치의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통제해 왔다고 자부했지만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통제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어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봉투 속에서 나온 결과지에는 친자 확률 99.9%라는 숫자가 붉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운명의 무게였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5년 전 그날 밤 스쳐 지나갔던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독신주의자이자 냉철한 사업가인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당혹감이나 분노를 넘어선 본능적인 혈육에 대한 이끌림이었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강진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진혁은 감정을 추스르고 서재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서연이 벌떡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당신 말이 사실이었다고 낮게 읊조렸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진혁은 그녀를 부축하는 대신 냉정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서연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그의 조건에 동의하려 했지만 진혁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진혁은 도윤이를 포함한 두 사람 모두 즉시 자신이 마련한 안전한 거처로 이동해야 하며 아이의 치료 또한 자신이 지정한 의료진에게 맡겨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강하게 반발하며 도윤이는 물건이 아니라고 소리쳤고 아이를 당신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녀는 단지 골수이식만을 원했을 뿐 아이의 양육권이나 재벌가와의 인연을 바란 적이 없었기에 진혁의 독단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철 부회장 파벌이 이미 당신과 아이의 존재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도윤이는 이미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연은 진혁의 말에 말문이 막혔는데 그녀 또한 병원에서 느껴지던 묘한 시선들과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재촉했고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가로질러 도윤이가 입원해 있는 낡은 병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과는 달리 무심할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고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낡고 허름한 병원에 도착한 진혁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좁은 복도를 지나 도윤이의 병실 앞에 섰는데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자신의 핏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고 창백한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는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지만 잠든 얼굴에서 자신과 똑 닮은 이목구비를 발견한 진혁은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성애라는 낯선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편 강진혁의 이복형인 강민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과 도윤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민철은 진혁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이를 자신의 승리로 연결할 치명적인 약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혁이 도덕적 흠결로 인해 주주들의 신임을 잃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이용해 진혁을 협박할 생각에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민철은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오늘 밤 안으로 그 골칫거리들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은밀하고도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병원 복도에는 으스스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지만 진혁의 경호팀장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무전기로 대원들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병원 건물 밖 어둠 속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병원 출입구를 향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로 손에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진혁은 병실 안에서 서연과 함께 도윤이의 상태를 살피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강민철이 보낸 자들이 들이닥쳤음을 깨달았고 즉시 서연을 아이 쪽으로 밀착시키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순식간에 병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듯 열렸고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안으로 들이닥치며 좁은 병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도윤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고 진혁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며 가장 먼저 달려드는 괴한의 복부를 걷어찼다. 재벌가 회장으로만 알려진 진혁이었지만 그는 사실 과거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고강도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몸놀림은 날렵하고 위력적이었다. 괴한은 진혁의 발차기에 나가떨어지며 의료기구들을 쓰러뜨렸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혁은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재킷을 벗어던지며 서연에게 아이를 데리고 구석으로 피하라고 소리쳤다. 복도에서는 진혁의 경호원들과 민철이 보낸 용병들 간에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좁은 통로는 고함 소리와 주먹이 오가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용병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경호원들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고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병실 안에서도 진혁은 2명의 괴한을 동시에 상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무기를 든 상대들을 맨주먹으로 제압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괴한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진혁의 어깨를 스치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고 그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상대의 팔을 꺾으며 반격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도윤이의 귀를 막아주며 이 끔찍한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한 하나를 벽으로 밀쳐 기절시켰지만 또 다른 놈이 서연과 도윤이 있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괴한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고 그 과정에서 링거대가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바닥에 넘어진 괴한이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자 서연은 비명을 질렀고 진혁은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꽉 움켜쥐며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칼끝이 진혁의 목덜미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진혁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는 야수와 같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강력한 주먹을 상대의 안면에 꽂아 넣었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으나 복도 쪽 방어선이 무너지며 더 많은 용병들이 병실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진혁은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연에게 도윤이를 업으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부러진 링거대 지지봉을 무기 삼아 입구를 막아섰다. 진혁은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경호팀장에게 비상탈출 경로를 확보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서연은 잠에서 깬 도윤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자 아이를 꽉 껴안으며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다리는 두려움으로 후들거리고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내 눈앞에서 절대 멀어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눈빛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꼈다. 경호팀의 필사적인 어모 사격과 진혁의 지휘 아래 그들은 병원 뒷문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여전히 등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비 내리는 골목길을 달리며 진혁은 도윤이를 안고 뛰는 서연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를 넘겨받아 자신의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가쁜 숨소리가 가슴에 와닿자 진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준비된 예비 차량에 탑승한 그들은 엑셀을 밟아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뒤따라오던 추격 차량들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고개 운전을 감행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가쁜 숨을 고르며 창밖을 확인했고 진혁은 100미러로 멀어지는 추격자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기였다. 진혁은 잠든 도윤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아이에게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셋이 함께 살아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 또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상황이 아님을 깨달았고 도윤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진혁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생물학적 부모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에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린 자동차는 서울 근교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강진역의 비밀 안전 가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요새와도 같았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에 짓눌려 있던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든 도윤이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다. 차에서 내린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즉시 보안 레벨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거실로 들어선 진혁은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고통이 밀려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왼쪽 어깨를 감싸 쥐었고 하얀 셔츠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도윤이를 소파에 눕히자마자 의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
진혁에게 다가가 상처를 보여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혁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서연은 그의 고집을 무시하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셔츠를 찢고 상처 부위를 살폈는데 쇠파이프에 긁힌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험악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독을 하고 지혈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에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닌 냉철하고 유능한 외과 의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어깨를 치료하는 서연의 집중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미안함이었다. 그는 5년 전 그녀를 그저 돈을 노리는 수많은 여자 중 하나로 취급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치료가 끝난 후 서연이 붕대를 감아주며 조용히 고맙다고 말하자 진혁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깬 도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고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진혁과 마주쳤다. 아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진혁에게 다가와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준 슈퍼맨이냐고 물었고 진혁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하고는 말문이 막혔다. 도윤이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해맑게 웃으며 진혁의 손을 잡았는데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진혁의 차가운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평생을 고독과 경쟁 속에서 살아온 진혁에게 혈육이 주는 원초적인 유대감은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아이를 위한 죽을 끓이며 거실에 두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자신과 똑 닮은 남자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이 도윤이의 엉뚱한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가 소문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윤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힘없이 쓰러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비상사태로 돌변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이를 안았고 진혁은 사색이 되어 대기 중이던 전담 의료진을 호출하며 고함을 질렀다. 의료진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진혁과 서연은 밖으로 밀려나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의료팀장은 도윤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하며 당장이라도 골수 이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혁은 지체 없이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도윤이와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아들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수술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지만 비서실장이 난색을 표하며 회사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했다. 강민철이 진혁의 부재와 스캔들을 틈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진혁의 해임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었다. 수술 날짜와 주주총회 날짜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은 명백히 강민철이 진혁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한 교묘한 덫이었다. 진혁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했지만 그러려면 아들의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직을 잃으면 아이를 지킬 힘도 사라진다며 수술을 며칠만 연기하자고 조언했지만 진혁의 뇌리에는 숨을 헐떡이던 도윤이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는 조용히 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제발 아이를 먼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진혁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고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주주총회 따위는 상관없으니 수술 준비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진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것은 차가운 회장 의자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5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서연에게 준 상처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다. 진혁은 수술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회사 내부의 믿을 만한 임원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며 강민철의 공격에 대비할 방어벽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아빠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였다. 서연은 그런 진혁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아왔던 증오와 불신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강민철은 진혁이 주주총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회장 취임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다. 그는 진혁이 숨겨둔 자식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비웃으며 이 기회에 진혁을 재계해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민철은 병원에 심어둔 스파이를 통해 수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고, 수술 당일 병원의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의료사고를 위장하여 아이를 해칠 계획까지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목숨쯤은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킬 수 있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다가오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안전가옥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진혁과 서연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진혁은 서연을 테라스로 불러내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고백하며 서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서연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그 또한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예전의 적대감이 아닌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진혁은 내일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고, 서연은 그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왔지만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불길한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말끔한 슈트 대신 편안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도윤이와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험난한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은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불안과 간절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는데, 안전가옥의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진혁의 비서실장이 당황하여 막아서려 했지만 영장을 든 검사는 거만하게 그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와 진혁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통보했다. 진혁은 이것이 강민철이 파놓은 함정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수술 시간을 앞둔 이 시점에 자신을 구속하려는 의도가 명백했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검사에게 아이의 수술이 끝난 후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이미 매수된 검사는 코웃음을 치며 규정대로 집행할 것을 고집했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진혁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진혁이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동안
서연은 도윤이가 있는 병원으로 먼저 이동해야만 했는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자신이 무너지면 도윤이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억지로 정신을 차렸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수술 준비실로 달려갔지만 병원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들이 경비원 복장을 하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강민철의 마수가 이미 병원 깊숙한 곳까지 뻗쳐 있음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한편 검찰청 취조실에 갇힌 진혁은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과 싸우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뻔히 보이는 시간 끌기용 질문들을 늘어놓으며 진혁의 신경을 긁어댔고 수술 시간이 임박해오자 진혁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지금 당장 병원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 모든 불법적인 유착 관계를 폭로하여 검사복을 벗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검사는 강민철로부터 확실한 뒷배를 약속받았는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진혁을 조롱하며 여유를 부렸다. 진혁은 법과 원칙에 호소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병실에 들어선 서연은 도윤이의 수액 주머니를 교체하러 들어온 간호사의 손동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주사하려는 앰플의 라벨을 확인하려 했지만 간호사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서연은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간호사의 손목을 낚아채 앰플을 빼앗아 확인했는데 그것은 수술 전 투여에서는 안 되는 근육 이완제였다. 만약 그대로 주사되었다면 도윤이는 수술대 위에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서연이 경악하여 소리치자 간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즉시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도윤이를 품에 안았다. 취조실의 진혁은 화장실을 가겠다는 핑계로 잠시 복도로 나왔고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하며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변호사가 일부러 수사관들과 시비를 붙어 소란을 피우는 사이 진혁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수사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추격해왔지만 해병대 출신인 진혁의 질주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검찰청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의 차에 뛰어올랐고 차는 바리케이드를 뚫을 기세로 정문을 향해 돌진했다. 진혁은 뒷좌석에서 수갑을 푼 손목을 문지르며 운전석의 비서실장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 시간 전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도로 위에서는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검찰 차량들과 강민철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승합차들이 진혁의 차를 에워싸고 위협했다. 비서실장은 현란한 운전 솜씨로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상대방은 작정한 듯 거칠게 차체를 들이받아왔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휘청거렸지만 진혁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태블릿 PC를 켜 병원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병원 내부의 CCTV 화면을 통해 서연이 병실 안에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다. 화면 속의 서연은 문 앞에 링거대와 의자들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고 문 밖에서는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K1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강민철은 단상에 올라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진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와 혼외자를 부양해 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주주들의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진혁이 검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띄워졌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철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진혁을 해임하고 자신이 새로운 리더로서 그룹을 이끌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며 투표를 종용했다. 여론은 급격히 민철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진혁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확실한 반박 증거가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병실 문을 공격하던 괴한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문고리를 부수기 시작하자 서연은 공포에 질려 도윤이를 침대 밑으로 숨겼다. 그녀는 손에 수술용 가위를 꽉 쥐고 문이 열리면 누구라도 찌르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문을 노려보았다. 전력 공급마저 차단되어 병실 안은 어둠에 잠겼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음산하게 깜빡이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서연은 도윤이에게 엄마가 지켜줄 테니 절대로 소리내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아이의 몸은 잎사귀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문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들이닥치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이 탄 차가 병원 로비의 유리문을 박살내며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놀란 괴한들이 주춤하는 사이 진혁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손에 쇠막대를 든 채 괴한들을 향해 돌진했고 그의 분노가 담긴 일격에 앞을 막아서던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혁의 기세에 눌린 괴한들은 뒷걸음질 쳤고 그 틈을 타 진혁은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의 가위를 치켜들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자 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진혁은 떨고 있는 서연과 침대 밑에 도윤이를 끌어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과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즐길 여유도 없이 밖에서는 더 많은 지원 병력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고 수술실까지 가는 길을 뚫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이의 링거줄을 정리했고 세 사람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듯 비장하게 일어섰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는데 강진혁은 찢어진 셔츠 사이로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길을 열었다. 그의 눈앞을 가로막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보였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진혁의 기세에 눌려 쉽사리 덤벼들지 못했다. 서연은 도윤이 누워있는 이동식 침대를 밀며 진혁의 뒤를 바짝 쫓았는데 그녀의 하얀 의사 가운은 이미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수술실을 지휘하던 시절에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는 의료진들을 향해 당장 수술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만들겠다고 서슬퍼런 고함을 질러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진혁은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는 거구의 용병 2명을 향해 돌진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는데 그의 주먹이 상대의 턱에 꽂히는 순간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쓰러진 용병을 넘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다행히도 진혁이 미리 배치해 두었던 별동대원들이 무장을 갖춘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혁과 서연이 무사히 탑승하자마자 인간 방패가 되어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아섰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진혁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과 도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수술실 구역은 병원의 다른 곳과는 달리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는데 이는 혈액종양내과 과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진혁과 서연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의료진에게 수술 준비를 지시하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도윤이의 손을 잡고 수술대 위로 옮기며 아이의 귓가에 엄마랑 아빠가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속삭였다. 도윤이는 마취가스가 주입되기 직전 흐릿한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며 아빠라고 작게 중얼거렸고 그 한마디는 진혁의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심어 놓은 듯한 격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진혁 또한 골수 채취를 위해 옆 침대에 누웠는데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자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겠노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직접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와 진혁의 손을 꽉 잡으며 반드시 두 사람 모두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고 진혁은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진혁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보다 지금 옆에 누운 작은 생명과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여자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잠기자 수술실의 무영등이 켜지며 생명을 잇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K1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강민철이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며 주주들에게 진혁의 해임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독려하고 있었다. 그는 진혁이 지금쯤 감옥에 갇혀 있거나 병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주들은 강민철이 제시한 조작된 증거들에 동요하여 하나둘씩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완전히 민철의 동무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지려는 찰나 강당에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철이 당황하여 기술팀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이 스크린에는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강민철이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하여 진혁을 습격하도록 사주하는 장면과 병원 관계자를 매수하여 도윤이의 수술을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철의 비열하고 잔혹한 목소리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주주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진혁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정보팀에게 지시해둔 데드맨 스위치 작전으로 만약 자신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든 증거가 공개되도록 설정해 둔 것이었다. 영상 속에는 민철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어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강민철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연단에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강당 문을 열고 들이닥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그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진혁을 체포하려 했던 부패한 검사 역시 이 거대한 증거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정의로운 수사관들이 민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당은 민철을 비난하는 주주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민철은 끌려나가면서도 이것은 모함이라며 악을 썼지만 그의 몰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전국의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의 수술 중 표시등이 꺼지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마스크를 내리며 나온 주치의는 피로가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엷은 미소를 띠며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도윤이의 몸이 진혁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거부 반응 없이 잘 받아들였고 진혁 또한 채취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본사로 전해져 혼란에 빠져 있던 임직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진혁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진혁은 골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 신음하며 눈을 떴는데 흐릿한 시야 속에 서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는 진혁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고 진혁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도윤이는요? 라는 진혁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연은 아이가 아주 잘 견뎌냈고 지금은 무균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진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미래였음을 깨달았다. 병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강민철 부회장의 구속 소식과 K1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강진혁 회장이 위기 속에서도 그룹을 지켜냈으며 그의 숨겨진 가족사조차 대중에게는 감동적인 부성의 드라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혁은 뉴스를 끄라고 손짓하며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보다 서연의 숨소리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 모든 방해물은 사라졌으니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할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고 말했고 서연은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없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며칠 후 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회복 중인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이는 아직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혈색이 돌아온 얼굴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진혁은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아이와 마주하며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성취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서연은 뒤에서 진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이겼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창가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둘이 아닌 셋이 되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고 병원의 차가운 공기조차 그들의 온기로 인해 따뜻하게 변해가는 듯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찾아오자 병원 정원에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철쭉이 만개하여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다. 한도윤이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아이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도윤이는 침대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서연은 사과를 깎으며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옥 같았던 지난 겨울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찾아온 이 평화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때로는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이의 볼에 닿은 따스한 온기는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동안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강민철이 남기고 간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그룹을 정상화하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독선적이고 차가운 폭군이 아니었으며 임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퇴근 후 병실을 찾아와 도윤이와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의 모습에서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의 위압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아들 바보라 불리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런 진혁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설렘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왔다. 도윤이의 퇴원이 결정된 날 병원 로비는 축하 화환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진혁은 경호팀을 동원해 그들의 접근을 정중히 차단하고 가족만의 조용한 귀가를 선택했다. 진혁의 검은색 세단이 병원을 빠져나가 한강변을 달리는 동안 뒷좌석의 도윤이는 창밖 풍경에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진혁은 그런 아들의 말에
일일이 맞장구를 쳐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가 건강을 되찾은 이상 자신과 진혁의 계약 관계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진혁의 대저택에 도착한 후 도윤이가 유모와 함께 정원에서 노는 사이 서연은 진혁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무거웠고 진혁은 서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입을 열어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이제 도윤이와 함께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의 말은 진혁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는데 그는 당연히 세 사람이 이 집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당황하여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지만 서연은 우리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르며 도윤이를 빌미로 당신의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진혁은 서연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여전히 5년 전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진혁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그것은 오해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서재를 나갔고 진혁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진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이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 일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서연이 처음 회사 로비에서 떨어뜨렸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붉은색 숫자가 찍힌 그 종이는 그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증거물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운명의 나침반이 되어 있었다. 진혁은 종이를 어루만지며 이 종이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고 도윤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진혁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끔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했다. 진혁은 서연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5년 전의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진혁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며 뒷걸음질 쳤다. 진혁은 무릎을 꿇고 서연을 올려다보며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으니 제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자신이 도윤이 때문에 당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절규하듯 진심을 토해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은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아 진혁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현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를 눈물로 씻어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고 K1 그룹의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하객은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도윤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들 뿐이었지만 식장은 그 어떤 호화로운 예식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턱시도를 입은 진혁은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으로 입장했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그의 손을 잡았다. 꼬마 신랑처럼 차려입은 도윤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화동 역할을 맡아 뒤뚱뒤뚱 걸어오자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진혁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당신과 도윤이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서연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그 맹세에 화답했다. 결혼식 후 진혁은 경영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직만을 맡으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대폭 늘렸다. 그는 주말이면 도윤이와 함께 캠핑을 가거나 야구장을 찾았고 서연이 다시 의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 설립을 지원하며 외조에 힘썼다. 서연은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로서의 꿈을 펼쳤고 진혁은 틈날 때마다 병원에 들러 봉사활동을 하며 아내를 도왔다. 과거 냉혈한이라 불리던 강진혁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는 모습은 언론의 화제가 되었고 대중들은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진혁의 서재에서는 벽난로가 타오르며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고 세 식구는 양털 러그 위에 모여 앉아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윤이는 진혁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서연은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으로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벽면 한가운데 걸려있는 액자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5년 전의 날짜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 종이는 한때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위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축복의 증서가 되어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당신이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강민철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며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진혁은 그를 용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과거의 한 조각으로 남겨두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벽난로의 불꽃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 위에서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룻밤의 실수라고 치부했던 그날의 만남은 신이 그들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으며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다. 진혁은 잠든 도윤이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안은 봄날처럼 따뜻했고 그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밤은 깊어갔다.